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한국의 영역별 재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사회도면이죠. 사회에는 사적 자본과 공적 자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은 기업이나 정부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소득을 얻어서 어떻게 하나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죠. 그래요. 사적 자본도 살펴보았고, 공적 자본도 살펴보았고, 시장도 살펴보고 다 살펴보았죠. 그래요. 기본적인 것은 다 살펴보았어요.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요? 개인이나 가족을 연구해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끝이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알기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연구한다.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기업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이나 가족을 모르고 기업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모르고 기업을 알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가 파악이 되면 좀 더 심화돼서 또 다시 전체를 살펴보고 부분을 살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단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또 3단계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원래. 1단계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요. 국가는 다루었잖아요. 국가 말고 딴 거 연구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한국은 전체 사회인가요? 아니죠. 또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를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1단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뭐 부분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재산 현황을 살펴볼 거예요. 재산 현황 살펴보고 일단 국가 편은 끝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세계 편이 되겠죠. 그래요. 가급적 세계 편을 다뤄봐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2단계 그리고 부분 탐구에서 이루어지겠죠. 한국의 통계자료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 정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죠. 비금융법인은 주로 어디에 속할까요? 사적 자본의 기업에 속하겠죠. 금융법인은 어디에 속하나요? 마찬가지로 사적 자본의 기업에 속하는 거죠. 그래요.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주로 어디에 속할까요? 개인이나 가족에 속하겠죠. 이게 좀 약간 그렇죠. 그래요. 비영리 단체는 가족이나 개인은 아니잖아요. 약간 좀 애매하지만 대부분이 뭐 가족이나 개인에 속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반 정부가 나오죠. 일반 정부는 공적 자본에 해당하죠. 주로 정부에 해당하겠죠. 그래요. 경제도면에 맞춰서 통계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글쎄, 경제 도면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몰랐다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깊이 알면 이 경제 도면을 완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이해가 깊은 이들이 만든 건 아니죠. 그래요. 기업 전체 한번 재산 현황을 볼게요. 자산은 2008년도에 4천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단위가 10억 원이죠. 그리고 2008년에 4천억인데 2015년에 6,100억, 200억 가까이 되죠. 2020년에 8,300억 가까이 돼요. 계속 증가했죠. 화폐로 표현되는 건 뭐라 했어요? 실제로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랬죠.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비하는 대상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금융부채를 볼게요. 금융부채는 대여자본부채와 기타 부채로 나누어지죠. 대여자본부채에는 또 채권과 대출금이 있죠. 그래요. 대여자본부채는 어떤가요?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린 거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채권이나 대출금은 뭔가요? 이건 어떤 식으로 빌렸냐의 차이점인 거죠. 방식의 차이인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느냐, 아니면 은행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느냐, 이제 그런 그래요. 방식상의 차이인 거예요. 기타 부채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상거래상 부채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순자산이 있죠. 자산은 구체적인 재산을 가리키고, 금융부채나 순자산은 그 구체적인, 그리고 구체화된 재산에 내재된, 간직된 지분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금융부채 한번 볼까요? 비금융보험 같은 경우에 2008년에 2,800조 가까이 되죠. 2015년에 4,400조, 2020년에 한 6,100조 가까이 되죠. 계속 증가하죠. 여기서 대여자본부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요. 대여자본부채는 금융권과 연관이 돼 있죠. 그래요. 대여자본부채를 보면 2008년에 1,000조, 2015년에 1,500조, 2020년에 2,0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계속 증가하죠. 순자산을 볼까요? 2008년에 1258조 가까이 되죠. 2015년에 1763조, 2020년에 2243조, 계속 증가하죠. 그래요. 금융법인을 볼게요. 금융법인 보면 자산이 2008년에 4,250억에서 4,250조 정도에서 2020년에 9,699조죠. 그래요. 근데 금융부채가 어떤가요? 2008년에 4,000조. 자산에서 대부분이 뭔가요? 금융부채죠. 2020년에 볼까요? 4,000조에서 한 9,280조로 증가하죠. 자산이 9,699조죠. 금융부채가 9,281조죠. 자산이 대부분이 뭔가요? 금융부채죠. 비금융법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은 8,300조 2020년에 보면 금융부채가 6,100조 가까이 되죠. 순자산 2,200조 가까이 되죠. 금융부채 비중이 한 70% 되는데 금융법인은 어떤가요? 금융부채가 거의 90% 이상이죠. 90, 한 7, 8, 5% 이상이죠. 왜 그런가요? 그래요. 금융기관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볼게요. 금융부채.
금융법인 금융부채 보면 채권이 있고 대출금이 있어요. 금융법인 역시 은행을 생각하면 되겠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일반 기업처럼. 또 은행 간에 또 대출, 금융기관 간에 또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금융법인에 보면 대여자본부채 보면 통계청 자료에는 현금 및 예수금이 부채로 잡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보통 현금 및 예금 같은 거는 자산 항목에 들어가죠. 근데 부채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는. 어떤가요? 잘못한 거죠. 잘못 적은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금융법인에 대해서.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금융법인의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169조죠. 10억 단위니까. 현금 및 예수금은 얼마인가요? 1658조죠. 그래요. 순자산보다 많잖아요. 대부분 빚이라는 거죠.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남의 돈이라는 거죠. 부채를 가리키죠. 보통 은행에서는 그런 부채를 예수부채라고 하죠. 현금 및 예금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국민은행 재무제표인데 그래요. 국민은행이죠. 부채 보면 예수부채가 있어요. 그래요. 349조죠. 자본 총계는 얼마인가요? 순자산을 가리키죠. 32조죠. 예수부채가 한 10배 이상 많죠. 예수부채는 뭔가요? 기업이나 개인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죠. 돌려줘야 될 돈인 거죠.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게 예수부채예요. 남의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채가 많은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부채는 뭔가요? 대여자본부채죠. 대여자본부채 속하겠죠. 개인이나 기업이 이자를 얻기 위해서 예금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또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여자본부채가 2008년 2420조에서 2020년에 5680조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현금 및 예금, 예수부채가 1658조에서 2008년 1658조에서 2020년 4048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2020년 자료 보면 현금 및 예금, 즉 예수부채가 금융법인의 대여자본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법인에 그래요. 예금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자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대여자본부채보다 크잖아요. 금융부채 전체는 9,280조인데 대여자본부채는 5,680조죠. 한 3,600조는 또 예금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돼요. 전체 자산 규모는 어떤가요? 금융법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죠. 근데 순자산은 어떤가요? 굉장히 작죠. 자산 대비. 그래요. 사회의 사회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가족들 혹은 기업들이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순자산은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순자산은 2008년도에 169조에서 2020년에 417조로 증가하죠. 자산은 2020년에 보면 9,6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가계 및 비영리 당체를 볼게요. 자산이 5,873조에서 2020년에 어떤가요? 1경 2천조로 증가하죠. 금융부채는 어떤가요? 2008년 858조에서 2020년 2천조로 증가하죠. 대자본 부채는 어떨까요? 2008년에 787조에서 2020년에 1936조로 증가하죠. 그래요. 증가를 해요. 그래요. 순자산은 어떤가요? 2008년 5천조에서 2020년 1경 가까이로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해요. 그래요. 일반 정부를 한번 볼까요? 자산은 2,836조에서 2020년 5,820조로 증가하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일반 정부는 금융부채는 2008년 464조에서 2020년 1185조로 증가하죠. 그래요. 대여자본 부채로만 보면 2008년에 361조에서 2020년에 936조로 증가하죠. 그래요. 순자산 보면 2008년에 2372조에서 2020년 4638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많이 증가했나요?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증가했다.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죠. 그래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각 영역별로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비교해서 좀 모아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산만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자산, 순자산, 부채, 대여자본 부채 따로따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정부. 그래요. 연도별로 쭉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2008년에서 2020년 증가 금액을 볼 수가 있겠죠. 비금융법인은 12년 동안 4,334조가 증가했어요. 증가율은 106%예요. 비금융법인이 그렇다는 거고, 금융법인은 2008년에서 2020년 증가 금액이 5,446조예요. 12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산이. 그래요. 비금융법인보다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죠.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12년 동안 6,600조가 증가해서 112% 증가했어요. 일반 정부는 그래요. 2,986조가 증가해서 105%가 증가했어요.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게 일반 정부이고 가장 높은 게 금융법인임을 알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한 113% 증가한 거죠. 금융법인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 이제 비중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국가자산에서 비금융법인은 23%를 차지하고 금융법인은 26%를 차지하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34%를 차지하고 일반 정부는 1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금융법인이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글쎄요 잘 알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순자산을 봐야 되겠죠. 순자산 부채, 대여자본 부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순자산을 보면 2012년간 비금융법인 같은 경우에 얼마가 증가했나요? 984조가 증가했죠. 증가율이 78%예요. 금융법인은 어떤가요? 12년간 248조가 증가했죠. 증가율이 146%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107%, 일반 정부는 95% 증가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죠. 그래요. 금융법인은 어떻게 이익을 얻나요?
금융법인은 금융법인 역시 기업에 속하죠. 이자를 통해서 그래요. 이익을 얻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데 예금금리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으면 그래요. 은행들은 좋겠죠. 그래요. 개인이나 정부나 가족들에게 이제 이자를 얻어서 수익을 내요. 예전에 그 이윤율이 굉장히 높음을 확인을 했었죠. 했어요. 순자산의 증가율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주 높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뭘까요? 이자를 너무 많이 걷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나요? 은행은 보호받고 있죠. 왜 보호받고 있어요? 왜 보호해 주나요? 국민들이 재산을 관리하니까. 국민들 그리고 사무투자인 기업들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호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자를 너무 많이 빼가면 어떤가요? 기업의 소득이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삶이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려면 제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또 굉장히 더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지금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요. 이제 부채를 살펴봐야 되는데 부채도 다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증가율을 보면 12년 동안 비금융법인은 119%, 금융법인은 127%,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138%, 일반 정부는 증가율이 155%였어요. 일반 정부가 또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증가율이 굉장히 크죠. 그래요.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뒤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금융법인은 그래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했죠. 금융법인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 경우일까요? 부실하게 대출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부채가 크다 해서 금융법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또 보면 생각보다 이제 증가율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크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겠죠. 비중을 또 보고 또 이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회 규모가 커지고 거래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커지고 재산이 커지면 부채 역시 커지겠죠. 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1억에 천만 원 빚이 있는 거나 예를 들어서 10억 있으면 1억 정도 빚이 10배로 커진다 해서 탁 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근데 1억에 예를 들어서 또 이자율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1억에 이자율이 3%예요. 그러면 1억에 3%, 2억에 1.5%면 이자가 어떨까요? 이자랑 똑같이 내는 거죠. 1억에 30만 원, 2억에 1.5%면 똑같이 30만 원 내는 거죠. 그 이자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커졌다 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볼게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비중은 어떤가요? 전체 부채에서 10.99%죠. 2020년에 2018년에도 비중은 10.47%였어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비금융법인이 좀 특이하죠. 비중이 34%였는데
2020년에 32.94%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부채보다는 대여자본 부채를 좀 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이자를 내는 부채는 대여자본 부채라서 그렇죠. 대여자본 부채도 다 증가를 했어요. 비금융법인은 88.7% 증가했고 12년간, 금융법인은 134%. 금융법인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거죠.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146%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일반 정부는 159%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특징적인 게 뭔가요? 비금융법인의 비중이 작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비중이 올라갔다,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돈을 빌려서 가게나 기업한테 그 예수부채를 하죠. 또 대출해줘서 또 이익을 내는 거죠. 대출이 이제 비중적으로 보면 기업보다는 가게에 많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뭐 대략 뭐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2020년 국가영역별 자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자산 부채, 순자산, 뭐 대여자본 부채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비금융법인은 어떤가요? 부채 비중이 73%예요. 금융법인은 95%, 금융법인은 따로 볼 필요 없다 했죠.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16%, 일반 정부는 20% 되죠. 비금융법인이 부채 비중이 높죠. 대여자본 부채 비중은 또 어떤가요? 그래요. 금융법인 빼고 24%. 그래 높은 편이죠. 일반 정부나 가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대여자본 부채에 순자산 비율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대여자본 부채에서 순자산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순자산이 한 90% 정도가 대여자본이라는 거예요. 금융법인은 따로 볼 필요 없다 했죠. 가계는 한 18%, 일반 정부는 20% 되죠. 그래요. 비금융법인은 대부분 기업이겠죠. 기업은 뭐라 했나요? 삶의 터전이라 했죠. 그럼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타격을 주는 거죠. 기업에 타격 주는 건 아니죠. 가계에도 타격을 주죠. 예를 들어서 생존소득세만큼 소득을 얻는 이가 있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어떤가요? 그 사람이 빚이 있어요. 생존이 버겁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했나요, 예전에? 이자는 원칙적으로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 다른 수단으로 금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다뤄보기라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